이번 강좌는 주택법의 두 번째 강의로서 주택의 건설이죠. 주택 건설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머릿속에 절차부터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차를 갖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건축하면 건축주가 있듯 여기는 누가 있냐면 이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있어요. 누가 있다? 사업주체. 그럼 이 사업주체가 우리가 여기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사업계획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을 갖다가 건설하는 것이 있겠고 하나는 대지를 조성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있겠고요. 두 번째, 이 사업계획 자체를 갖다 이제 제출해주면 이걸 갖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자,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는 사업주체가 크게 또 누가 있느냐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지만 승인은 받을 때 승인 대상이 있습니다. 또 승인에 제외되는 것이 있겠고 승인을 위해서는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돼. 요건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갖다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알 수 있겠고 그러면 여기에 두 번째는 승인권자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주체는 크게 나누면 누가 있느냐? 등록사업주체와 비등록사업주체가 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조합이 중요한 것이고 그럼 이렇게 승인은 며칠 내주느냐? 60일 내줍니다. 그러면 승인을 했으면 가서 원칙적으로 이제 법이 개정돼서 5년 내 착공하고 플러스 그 공구별로 하면 최초에 따르면 2년 내 뭐라면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착공은 우리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공을 하지 않더라 그러면 취소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음 이와 같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착공을 했으면 이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감리가 필요한 거예요. 감리. 그러면 이 감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 나가서 시행자를 갖다 위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조치? 보호조치.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어떤 경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여기 간선시설이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용검사를 해줍니다. 사용검사는 누가 해주느냐? 바로 우리가 여기 사용검사권자 아주 중요해요. 여기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권자 구별하는 것이 가장 여기에 핵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장관이 지냈으면 국토교통장관을 잡고 나머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검사를 했다. 그럼 이제 공급이죠. 공급은 한마디로 해서 투기를 억제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공부하시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것 중에 일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업주체는 등록사업주체와 비등록사업주체는 안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등록사업주체다. 그러니까 이 등록사업주체 그러면 일단은 이들은 실적이 있어야지 등록할 수 있어요. 실적이란 건 연간자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도 있고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있죠. 주택은 앞에서 뵀던 건 단독과 공동이 있죠. 그럼 원칙적으로 단독이다 그러면 20호 이상, 공동이다 하면은 공동주택이다 그러면 2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있고 또 30세대 플러스 1세대인 경우도 있다. 1 플러스 1 이런 말을 제가 이제 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마트만 가면 1 플러스 1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공법에 1 플러스 1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원룸형 주택과 펜트하우스 주인이 짓는 거 우리 배웠던 것이 있죠. 자, 그런 경우를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대지를 조성한다 그랬죠. 대지 조성하면 전반적으로 얼마냐?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돼요. 그 여기는 또 다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자, 자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본금은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이상 있어야 돼요. 네, 개인 같은 건 6억 이상의 자산 평가액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인적 구성원이 있어야 되겠죠. 인적 구성원이 하면 기술자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면 주택을 하면 건축기사 정도, 또 대절소 하면 토목기사 정도, 기술자, 기술을 갖다 있는 사람 1인 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물적인 것으로서 뭐가 있으냐?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예전에는 10평이었지만 지금은 33제곱미터였는데 너무 부담이 되다 그래가지고 22제곱미터로다 줄였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22제곱미터. 이런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 등록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등록은 국토장관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해보죠. 협력해보면 여기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해요.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사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전제로 함 그랬는데, 자 우선 연간 얼마냐? 단독주택이 있죠. 20호 나왔죠. 그러면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실행하는 자 또는 연간 얼마냐? 10,000제곱미터의 대지수성 그렇죠. 그럼 10,000제곱미터. 그러면 정답은 2번이구나 알 수 있겠죠. 다음 이제 기준에서 본다면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3억. 그렇죠? 자, 그다음에 개인은 6억. 기술자 역시 1인 이상 사무실 2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때로는 이런 강화도 하는 것이 아니라 완화를 시켜줄 수 있어요. 뭐가 있냐? 무자본 특수법인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법인? 무자본 특수법인이라는 말을 갖다 머릿속에 연상해 주면 되겠습니다. 또 특수목적법인 같은 걸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등록 절차는 국토장관한테 제출하는 것이다 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교통장관은 그걸 갖다가 등록부에다가 등재를 해줍니다. 그럼 등록사항을 갖다 변경하겠다 그러면 30일 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경미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하튼 등록사업 주체가 있는가 하면 이제 비등록사업체가 있을 수 있어요. 비등록사업체는 이제 공공기관이라는 게 있겠고 또 거기에 따른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민간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죠. 비등록을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어요. 공공, 그 다음 민간, 그럴 때 이거는 국가지단체와 같은 경우를 연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가지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런 공익법인 이런 것이 공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공과 더불어서 위에 있는 등록사업 주체다. 그러면 이들은 뭐가 하냐면 단독으로 사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단독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민간의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토지 소유자, 주택 조합, 그 다음 고용자가 있어요. 회사장님. 자, 그럼 여기 중에서 이들은 공동으로 캔도 있겠고 머스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토지 소유자는요. 토지 소유자는 여기 있는 등록사업자와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can. 그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게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의 경우는요. 세대수가 증가돼야 같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자를 선정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다. 고용자는 여기 있는 반드시 등록사업자 같이 하도록 must 공동사업을 해야 한다. 이것을 포인트로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등록사업자도 있지만 여기 공공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겠고 또 나아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도 같이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하게 되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그들의 어떤 책임 소재가 문제되겠죠.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시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얘는 소유권을 갖다 잘 확보해야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의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는 시공 보증, 책임 보증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록사업자의 시공이다 그러면 그 시공에 관해서는 결국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데요.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이 얼마냐? 5억. 배가 된 게 아니라 여기는 3억이었죠. 5억. 그러면 자본금이 6억이었는데 10억. 개인 같은 경우는 자 토목기사
건축기사 3인 이상 이렇게 되겠고 최근 5년간 실적이 100호 100세대 이상 이런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설할 수 있는 주택 규모 같은 것은 대개 5층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 있는 등록사업체는 6층 이상을 갖다 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은 5층까지 짓는 거고 최근 실적이 높다 그런 사람은 6층 이상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등록을 갖다 했는데 등록이 뭐가 될 수 있느냐 말소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가 될 수 있다?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여기는 이거죠. 이거 등록 말소는 말소 사유가 있습니다. 그 말소는 이 말소가 된다 그랬는데 말소는 뭐가 있냐 must가 있겠고 can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소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데 말소하여야 한다는 딱 두 가지 경우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뭐냐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뭐가 있다?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그 다음 나아가서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이런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가져가는데 우리가 주의할 내용은 이것은 중대명백이 아니라 알겠죠? 중대명백이 아니라 계속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말소할 수 있는 것은요 과징금으로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에 부합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 이겁니다. 주택조합. 자 예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우리는 이미 주택조합이라 할 때 자 주의할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 그랬는데 이 주택조합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잘 좀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과 달리 얘는 말 그대로 조합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이나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은 걔네들은 법인입니다. 법인 차이가 바로 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는 법인이 아니고 조합이기 때문에 설립 인가 받으면 원칙으로 성립하는 거다. 근데 여기는 법인이기 때문에 설립 인가 받고 30일 등기가 성립한다. 법인격이 있다. 이 차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마디로 동업단체죠. 왜 동업단체냐? 거기 개념을 받을 수 있죠.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원칙적으로 설립을 한다. 그러면 여기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다. 여기 있는 지역과 직장은요. 중요한 것이 토지의 사용 승낙서를 가져야 돼요. 그 다음 여기는 일반적으로 구분소유자, 구분소유자 또 거기에 의결권을 가진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 대한 구분소유자 등에 대해서 뭐가 있냐?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대개 80%를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80% 이상. 여기는 3분의 1을 갖다 원칙적으로 해서 승낙서, 여기 동의했던 동의서를 가지고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같은 건 거기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 거주가 기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는 유주택자도 되고 무주택자도 됩니다. 다만 직장주택조합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되는 것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무주택자인 경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자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자다.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자로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결국 뭐 한다면 신고하는 거다.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하겠다. 이 사람도 역시 뭐 받는 거다? 인가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면 설립할 때는 이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뭐가 받는 게 원칙이다? 인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도 역시 25의 기출을 갖다 본다 할지라도 문제를 갖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죠. 주택 법령상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을 갖다 설립하든 변경하든 해산하든 인가받는 게 어치고, 두 번째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하도 변경해도 해산해도 인가받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 여기 보면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조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신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뭐가 되는 거다? 신고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오, 그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정답이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승인받은 조합의 추가 모집을 위해서 주택조합 변경하겠다. 설립하든 변경하든 해산하든 인가받는 건 인가받고 신고받는 건 신고받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택조합 설립의 경우에서 그랬죠. 설립, 변경, 인가 받으려면 인가 신청서에 따라서 토지 사용승을 확정 누구만 여기 있죠. 지역과 직장의 경우 몇 퍼센트? 80% 이상. 그래서 리모델링 경우는 가서 거기 리모델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것을 포함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면 지역과 직장은 창립총회 회의록, 또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 전원의 자필로 연명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조합 규약, 또 조합원의 명부, 또 사업계획서, 그 밖에 국토교통이 정하는 서류 이게 있겠죠.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가 있습니다.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는 역시 똑같은 거지만 여기는 결의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결의서. 그래서 결의서는 전체로 하든 각 동별로 하든 알겠죠?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가져간다. 그러면 의결권이다. 각 얼마다? 3분의 2. 여기는 결의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변경한다. 변경증명서 해산한다.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된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자, 그렇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첨부 서류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그랬네요. 자, 창립총회 회의록 있어야 되겠죠. 다음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해당 주택 소재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승. 토지 사용승 낙서는 여기죠. 지역과 직장은 토지 사용승 낙서고 리모델링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3분의 2에 대한 결의서. 결의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틀렸구나 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우리가 사용 승인을 갖다 받았다, 사용 검사를 받다 15년이 경과된 거니까 결국 거기에 경과됐으면 증명한 서류, 또 조합원의 명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알 수 있겠죠. 다음 조합 설립 신고라고 돼 있죠. 자, 국민주택 앞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공급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건 시장건축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립 인가 때 이제 고려사항 같은 건 그 내용은 복합적 내용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정리를 접어둬도 상관은 없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누가 문제될 것이냐? 조합원이 문제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누가 문제된다? 조합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여기 보면 이 조합원이다 그랬는데요.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원 수가 있고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볼 수 있겠죠. 조합원의 수 같은 경우는요, 주택건설 예정세대수, 우리가 봤을 때 주택을 갖다 건설하겠다. 그럼 그 예정세대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에 얼마를 갖다 기점을 할 거냐? 2분의 1 이상. 그럼 최소는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세대수 증가시키는 리모델링을 제외하고는 자, 얼마냐? 20인 이상이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않는다는 걸 잘 좀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데 자격은 앞서 배웠죠. 자, 여기 유주택자도 되고 무주택자도 된다. 그런데 반드시 무주택자인 건 직장주택조합이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유주택자는 왔다 갔다 하는데 옛날에
65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게 소형이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라는 말은 결국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따질 필요가 없다는 볼 수 있어요. 또 건축허가나 분양 목적가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공동주택 외의 소유자. 근데 여기 있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그 세대주 자격을 일시상실한 자, 그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해 준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의 자격을 갖다가 뭐에 따라 인정하면 안 되냐면 신청서 접순서에 따라 인정하면 안 되겠죠. 지위 자체를 갖다가. 그다음 특히 이 중에 지역과 직장. 자,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의 소유자면 되니까 뭐가 필요 없죠? 자격 요건. 바뀌어도 상관없잖아. 자, 건물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물 리모델링하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 위에 거는 지역과 직장은 지역은 동일한 소재와에 관한 관점에서 일정한 경우에 요건을 갖춘 경우에 6개월 이상 거주가 돼야 되겠고, 또 어떤 경우는 무주택자야 된다는 것도 볼 수 있겠고, 또 어떤 거는 그 규모가 유주택자면 85제곱미터 이하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강화시키는 건 지역과 직장의 경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과 직장의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신규 가입 교체가 가능하냐 이걸 봐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신규 가입 교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됩니다. 원칙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걸 보셔야 되겠죠. 뭐한 경우가 있다? 가능한 경우. 그 이때 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하시면 되겠죠. 이 가능한 경우다 그랬는데 우리끼리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달된 경우가 있고 하나는 보충하는 경우, 즉 충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양, 무탈, 변경 이렇게 보면 돼요. 조합원이 사망했다. 찾는데 사망했으면 충원해야 되겠죠. 양도했다. 판결 등에서 양도. 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하고 판결에 양도했다. 무자격자로 판명됐다. 탈퇴됐다. 그때 할 수 없잖아요. 탈퇴나 변경했다. 사업계획 승인 변경했다. 그리고 2분의 1 미만이다. 그러면 가서 나중에 전체는 다 뭐 해야 되겠어요? 추가 모집을 하게끔 해줘야 되겠죠. 자, 그 경우가 여기에 있다. 추가 모집 승인이라든가 조합원 추가 모집에 대해서 변경 인가 받겠다는 당연히 뭐 받도록 되어 있어요? 승인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역시 문제를 갖다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갖다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하는 조합은 국토장관에게 주택건설 사업을 등록한다. 등록할 필요 없죠? 같이 했으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등록입니다. 그 다음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에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를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조합을 해서 아니죠. 우리가 봤을 때 자신에 의한 것이나 어쨌든 귀책사유는 서로 간에 뭐가 되어 있어요? 책임을 져줘야 되겠죠. 그 다음 3번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주택조합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거 전용 면적 80제곱미터의 주택을 일체 보유한 자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서 거주한 세대주인 자는 조합원 자격이 있다. 당연히 맞죠. 예전엔 60이란 말 썼는데 자 지금 85세부터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연상해 주면 되겠죠. 맞는다는 표현이죠. 자, 다음 4번을 보면 조합 설립 인가받은 후 승인 얻은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하는 자의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한다. 당연히 맞죠. 다음 조합원의 사망에 의해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는 무주택자가 아니죠. 상속은 아무 상관없죠. 사망이란 말은 여러분들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용태가 아니고 사건이잖아. 정신자격이 기인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신자격이 기인하지 않았다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연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주택조합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데 리모델링은 뭐하도록 되어 있다? 허가 받도록 되어 있다. 뭐 받도록 되어 있다? 허가 받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이 주택조합에 관한 사항 감독이 있죠. 그래서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을 확인해야 되겠고 누가? 국토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질서를 위해서. 그럼 만약에 그게 위반됐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합에 대해서 또 그 조합 구성원에서 위법한 경우가 있다. 그럼 조합설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회계 감사도 갖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다음 이제 뭐가 있느냐?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것이 있겠죠. 자, 우리가 앞서 보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있더랬죠. 자,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어떻게 되느냐? 원칙적으로 10만 제곱미터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하는 거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주의할 것은 어떠한 경우도 구청장은 없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누가 없다는 거? 구청장이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구청장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시나 여기 있는 요거나 같은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여기 시 그럼 서울특별시 광역시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규모가 10만이 아니더라도 서울특별시장이요.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장이 됩니다. 다만 여기 있는 시장 군수의 경우는 규모가 10만 미만이면 자기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다음 대도시장은 우리가 왔을 때 인구 50만이 아니라 개발적으로 넘게 되면 50만 넘게 되면 바로 그걸 대도시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경우 볼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승인권자 이렇게 되지만 자, 이제 승인받기 위해서 대상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셔야 되겠죠. 같이 하는 것. 자, 그러면 대상은 앞에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원칙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 다음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있다 그랬잖아요. 대지는 무조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단독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 자 공동도 30세대 이상, 단 50호, 50세대 이상인 경우가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럼 50호 이상이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용지 안에 개별 필지를 보자. 개인한테 필지를 줬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받아서 건물 질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결국 단독주택, 한옥 이런 경우 그만큼 완화시켜줬다는 얘기죠. 3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 받았는데 50세대 이상이 된다 그러면 완화되는 것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발동됐죠. 주거환경 관리사업 이런 경우라든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런데 거기는 단지란 말은 주택단지에 적어도 진입도로가 폭이 6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잘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주상복합건축물입니다. 그 중에 주상복합건축은 300세대 미만이다. 그러면 여기 받지 않고 300세대 이상이라면 받아야 돼요. 300세대 미만은 그럼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소리나 마찬가지다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연상하시면 되겠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비율은 주상복합이라면 상가가 적어도 10% 이상. 그럼 반대로 하면 주택이 갖고 있는 당해 건축 연면적의 주택 연면적 합계비율이 90%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 주거 환경, 그러니까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농업중앙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할 수 있는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역시 제외가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상과 사업계획 승인 잘 좀 우리가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가 된다? 10만 제곱미터를 기점으로 해서 시도와 대도시장, 특광자, 시장군수가 있겠고 예외적으로 누가 있느냐? 국토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장관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크게 보면 국책사업과 관련된 건 누구한테 받는다? 국토교통부장한테 받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가장 밑줄 쳐야 될 경우 있죠.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걸 갖다 보셔야 됩니다. 네, 대규모 국가 국토교통단체는 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갖다가 조성했다든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 그러면 되겠고 수도권 광역시 기타 지역에서 주택난 해소 지역균형발전 광역적 차원에서 국토장을 지정하는 곳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 되겠네요. 주택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최근 기출문제죠. 자, 옳게 연결된 것은 단 주택 외시설과 주택이 동일한 건축에 건축하지 않음을 조건한다. 왜?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보면은 300세대 미만이면 제외된다는 걸 봤었죠. 그럼 앞에 중요한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 10만.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여기죠. 국토장관이 하는 거예요. LH공사는 다 누가 된다? 국토장관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럴 경우는 누구한테 받는다? 국토교통부한테 받는 것이고 비광역시 시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을 필요해서 국토장 지정고시 구역 안에 50호의 한옥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누구로부터 받느냐 그랬는데 자 여기 보세요. 긴급 뭐라 했어요? 지역균형 소위 긴급한 광역적 차원 그럼 무조건 국토장을 지정고시했다. 그럼 당연히 그들이 한다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1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뭐가 있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 받으려면 요건이 있다 그랬죠. 자, 요건 뭐랬어요?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를 갖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잠시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가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는 걸 알 수 있네요. 여기 보니까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때까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승인 때까지 요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 그 원칙적으로 우리는 소유권 확보해야 되지만 최대 개점이 아니라 일반 원칙적으로는 80%까지 얻으면 사업계획 승인해줘요. 그럼 나중에 착공을 하려면 100%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때 못 얻은 사람들한테는 여기 있는 못 얻은 사람한테는 적어도 3개월 이상 시가로서 협의를 해야 돼요. 뭐로써? 시가로 협의해서. 속된 표현하면 꼬신다는 얘기죠. 꼬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래도 하다 보면 얼마까지 기점을 할 거냐. 내가 3개월 이상 시가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여기 100% 가져가야 되는데 얼마냐? 95%까지. 요게 기준점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95%를 기준점으로 하는데 80에서 95%까지 아직 못 미쳤어. 그럼 95 이상인데 95% 이상 받는데 아직 100% 안 됐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은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토지 소유자 매도 청구. 단 여기 보세요. 80% 이상 얻었지만 3개월 이상 시가로 협의했더라도 95%를 넘지 못했다. 그럼 여기는 소위 우리 원주민을 제외하고 원주민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투기 세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원주민이라는 말 쓰게 된 거죠. 자, 투기 세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이정 10년 전부터 개발할지 않을지 모르고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구단위 계획 수립됐다 그러고 들어왔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 그것도 당연히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당연히 사업주처럼 투기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이전 10년 이전서부터 가서 그 취득해서 계속 소유권 자 그들부터 상속받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 그러면 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매도 청구는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도 무슨 청구할 수 있다?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또 전국 배포에 2 이상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는 경우 있어요. 행방불명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30일 경과됐잖아요. 그죠? 법원에다가 공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역시 매도 청구함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우선 보세요. 사용권을 갖다 확보하지 못한 경우 당연히 매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60일도 매도 청구 대상에서 아니죠. 앞서 얘기 뭐랬어요? 자,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보면 이 사람한테 자, 나 매도 청구하겠어 하는 것을 미리 가서 협의를 갖다 끌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 그래서 말했죠. 다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의 90%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 아니죠. 얼마? 95%. 다음 4번 보면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후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자, 맞습니다. 다음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는 주택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자, 역시 분명히 잘못됐음을 알 수 있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또 우리는 사업을 갖다 뭐 할 수 있어요? 분할 시행할 수도 있다. 자, 어떻게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 즉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럼 공구를 갖다 나누려면 분할 건설하면 공구의 기준은 자, 공구별은 300세대 이상이면 최소 공구를 나누면 600세대 이상이야 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인식하면 되겠고 또 이건 내용 역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업계획 승인하려면 결국 이렇게 해서 제출하겠죠. 그러면 60일 내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 해주도록 되어 있고 공공청사 같은 걸 기부채납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기는 사업계획할 경우에 쾌적한 문화적 주거생활에 적합하도록 수립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사업계획 승인 효과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기에서 배제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면 아주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자의 보호 조치와 관련된 것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